여러분 안녕하세요. 뭐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창진입니다. 얼굴이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창진입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일단 원래 수능이 끝나자마자 바로 영상을 킬 생각으로 이 유튜브 계정을 새로 팠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제 계획과 다르게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제 사정이 어쨌든 수능이 끝나고 거의 2달간 기다리신 구독자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는 올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블로그나 인스타로 여러분들과 간간히 소통은 했었는데 사실 제 본질적인 근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이게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툭툭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도 어느 정도 각오가 되었을 때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말을 조금은 아끼고 있었습니다. 인스타 DM이나 블로그 댓글로 제 근황이나 혹은 수능을 어떻게 봤는지나 유튜브를 계속 할지 혹은 앞으로의 미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것들을 모두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1년간 고시원 생활하면서 하루 세 끼를 진짜 맛없는 도시락을 먹었거든요. 건강식이지만 진짜 맛없는? 근데 수능이 다 끝나고 집에 오니까 집에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싸고 맛있는 게 막 냉장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하는 음식들을 마구마구 먹다 보니까 지금 아주 포동포동해졌네요. 너무 포동포동해져서 지금 카메라 속 제 모습이 적응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22살이고 재작년에 재수를 해서 한 학교를 합격했었고요. 교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를 걸어두고 다시 한번 재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재수가 끝나고 나서 아쉬웠던 점은 어떠한 지적 능력이나 나의 공부 방향성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심리적인 문제였어요. 저는 재수할 때 이 공부 시간이나 공부의 질이나 공부의 양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만큼 불안도 심해서 항상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었고 심장이 밤에도 너무 빨리 뛰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아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고 결국 저는 수능 전날에도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수능장에서 본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가 저의 재수 생활에서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혹자는 수능장에서의 실력이 네 원래 실력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진짜 시험장에서 숨도 벌벌 떨고 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지고 심장이 일단 너무 빨리 뛰고 뭔가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삼수를 도전하면서 나는 지적 능력도 지적 능력이지만 이 심리적인 걸 해결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내가 시험장에만 가면 항상 긴장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을 통해서 찾았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마음 근력 훈련을 1년 내내 꾸준히 해줬어요. 그래서 시키시는 게 수영도 있고 요가도 있고 명상도 있고 감사일기 쓰기도 있거든요. 사실 공부가 재밌지만 공부 외의 것들은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수능 기간 내내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올 한 해 내 평균 심박수를 낮추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강인한 멘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입시 유튜버로서 내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지만 나의 수능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기대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강박이나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압박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이번 입시에서 제가 목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훈련의 결과로 그 훈련을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후부터 잠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잘 수 있게 되고 평균 심박수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냥 딱 안정되니까 공부가 더욱더 재밌어지고 결국 저는 굉장히 평안한 상태로 수능 전날에도 잠을 잤고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수능장에 가서 시험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쳤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능장에서 평소 모의고사 때 걸렸던 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시험들을 풀 수가 있었고 국어 수학은 워낙 쉽게 나와서 그렇다 쳐도
과탐을 풀면서도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 재수 때 같았으면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걸 보고 멘붕이 되고 막 손에 식은땀이 나고 이랬을 텐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 평가원이 작성했구나, 교수님들이 이번에 의대 지원 이슈도 있고 N수생이 최다 지원한 시험이기도 하니까 작정하고 어렵게 내셨구나, 이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딱 이런 멘탈로 과탐까지도 모두 잘 마쳤습니다. 사실 저는 의대를 정시로도 생각을 했었지만 의대 논술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딱 시험을 치르고 나니까 논술에 갈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저는 수능 한 2, 3주 전까지 모의고사를 풀세트로 계속 풀어주면서 수능장에서 벌어질 이런저런 변수들을 많이 고려를 해봤거든요. 라이브를 키고도 풀어보고 일부러 다리 떠는 사람 옆에도 앉아보고 사람들 진짜 많은 도서관에 가서도 풀어보고 이런저런 변수를 많이 대비했던 거에 비하면 그 시험 고사장에서의 흐름은 굉장히 평탄하더라고요. 구모가 너무 쉽게 나와서 이번 수능은 불수능일 거라고 막 다들 두려움에 떨었던 거에 비하면 국어도 큰 변수 없이 너무나도 흐름이 평탄하고 수학도 큰 변수 없이 흐름이 평탄해서 국어, 수학은 다 풀고 검도까지 했는데도 시간이 몇십 분씩 그냥 확확 남더라고요. 풀면서 이게 변별이 될까 하는 걱정도 들 정도였어요. 어쨌든 지구과까지 마치고 나서 시험지 걷어가실 때 제가 들었던 감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잘 봐가지고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사설 모의고사 볼 때 내가 잘 본 과목에 대해서 기뻐해서 자만해서 이거는 이제 감만 유지하자 라고 생각해버릴까봐 일부러 잘 본 과목은 무시하고 들뜨지 않게 저녁에 걸으면서 들뜨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계속 되뇌이고 계속 가라앉히는 걸 엄청 연습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안 그래도 되는데 그게 습관이 됐는지 분명히 이제 맘 놓고 기뻐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수능이 끝난 게 실감이 안 나고 내가 집 가서 이제 놀아도 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 막 되게 얼떨떨하고 그러더라고요. 내심 기쁘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끝나고 나서 가자마자 바로 유튜브에 스트리밍 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썸네일에 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감독관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보시더니 제가 부정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감도 안 와서 제가 왜 부정행위냐고 바로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종치고 마킹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감독관님께서. 저는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수능을 몇 번을 보고 모의고사를 몇 번을 봤는데 시험을 몇 교시를 치렀는데 그때 했던 거 그대로 종치자마자 조건 변수처럼 펜을 내려놨거든요. 당연해요. 왜냐면 더군다나 제가 맨 앞자리였고 감독관님께서 제 바로 앞에 계셨어요. 누가 감독관님을 바로 앞에 두고 종치고 나서 시간을 끌겠어요. 당연히 종치자마자 바로 내려놨죠. 정상적인 수험생이라면 제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부정행위냐고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감독관님께 말씀드렸더니 감독관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 시험지까지 그냥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님께서 이상한 착각을 하셨네 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뭐 술 취하셨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로 벙찐 상태로 제 시험지가 걷기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 걷고 나서 감독관님께서 갑자기 저보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감독관님이 오해를 하셨으니까 그 오해에 대해서 뭔가 따로 말씀을 하시거나 뭔가 사과를 하시려고 부르시나 보다 라는 생각에 이제 감독관님을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무실에 내려가서 다른 선생님한테 이 학생 부정행위자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부정행위냐고 할 때는 대답을 못 하셨으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부정행위를 이렇게까지 검열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부정행위라고 부정행위가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교무실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도 이게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당연하죠. 이게 그리고 애초에 저를 데려가신 그 감독관님께서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단 교무실로 데려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정행위가 아닌 걸로 처리가 돼서 그 다음 시간이 제2외국어 시간, 중국 응시 시간이었는데 저한테 그 제2외국어 응시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원래 부정행위로 처리가 되면 기존에 봤던 성적이 다 무효 처리될 뿐만 아니라 다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정행위가 아닌 걸로 처리가 나서 중국어 시험을 응시할 거냐고 물으셨고 그래서 저는 안 보겠다고 말씀드려서 안 보는 학생들한테 주는 서류가 있으세요. 나는 이 중국어 시험을 내 의지로 포기한다 이런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까지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도 쓰고 중국어 시험이 끝날 때까지 마음 편하게 기다려야겠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와 이거 진짜 레전드 썰이다. 가자마자 바로 스트리밍 켜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게 부정행위가 맞는지 아닌지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해보셔야겠대요. 저는 마음 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또 와서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해보셔야겠다길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 이미 아닌 걸로 결론이 나서 중국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어졌던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이걸 왜 뒤집지? 하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거를 뭐 명시된 부정행위 사항에 의해서 바로 부정행위가 아니다 라고 딱 처리가 나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해서 내가 부정행위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중대한 시험에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당연히 부정행위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끼리 말씀하시는 거를 기다렸어요. 제가 교무실에 계속 있었고 그 교무실에 어떤 유리방이 있었는데 그 유리방에 혼자 앉아서 핸드폰도 없이 혼자 앉아서 기다렸는데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중국어 시험도 다 끝나고 다 하고 그럴 때까지 결론이 안 나고 방해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점점 세해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설마 이게 부정행위 처리가 될까? 점점 세해져서 나중에는 결국 엉엉 울면서 막 기도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부정행위 처리가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부정행위로 결론이 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너무 민폐인데 그 교무실에서 엄청 엉엉 울었어요. 나는 제가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울어본 적이 처음인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울었나를 지금 생각해보면 시험 보는 내내 너무 즐거웠고 너무 잘 봤고 잘 마무리되었다는 안도감과 그 즐거움에 이렇게 잔뜩 신이 나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뒤집히니까 그 간극이 너무 커서 한순간에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좀 놀라기도 하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계속 막 윽박 지르시고 소리 지르시고 그 선생님들께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고 저는 그냥 거기 안에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저도 얘기를 좀 해보려는데 아니 이게 나는 듣자마자 바로 내려놨는데 이 정도로 검열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보려는데 지금 너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계신다면서 소리 지르시고 직시라는 말 모르냐면서 막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막 6, 7명이서 저를 둘러싸고 계속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그 중국어 시험 볼 거냐고 선생님들께서 물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안 볼 거라고 하니까 제 대답을 그냥 무시하고 야 얘 안 본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시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하면서 뭐 선생님들끼리도 원성을 높이시고 진짜 아무튼 저는 뭐 제 1년이 날라갔고 나의 노력이 결과를 못 미쳤다는 사실도 사실인데 그때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나 이 시험의 엄중함에 비해서 한없이 가볍게 결정하시던 그 선생님의 태도나 그 방식이나 학생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 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도 선생님이시고 몇 년간 감독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감독관을 하기 싫어하시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몇 번이나 뒤집히고 나는 천국과 지옥을 몇 번을 오가고 그러니까 선생님 분께서도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근데 그 당황함을 자꾸 막 분노로 이렇게 표출하시니까 그게 되게 솔직하게 말해서 거기 현장에 있는 학생이 나뿐이고 나는 그때 핸드폰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막 당하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그 스트리밍도 켜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 날에 학교로 나오고 나서도 엄청 혼자서 엉엉 울고 계속 울면서 돌아다니고 막 지하철에 오는 와중에서도 울고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혼자 갈무리하느라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똑똑히 기억나는데 너 억울한 거 안다. 근데 원래 이렇게 0.1초 차이로 억울한 사람들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현역 당시에 저희 선생님들께서 부정행위 관련된 썰을 많이 풀어주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 고3 담임 선생님이셔서 부정행위에 관한 걸 정말 많이 찾아보고 정말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뭐 0.1초 차이로 그게 갈린다는 걸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고 그게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제 주변의 수험생분들이나 뭐 아는 선생님이나 다 말씀을 드려봐도 너무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종치고 마킹으로 걸렸던 시험이 마지막 지구과학 시험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종치기 직전부터 저를 앞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지구과학 시험이 마지막까지 몰입을 깨면 안 되는 시험이거든요. 이게 뭐 국어나 수학이었으면 저도 시간이 남으니까 5분 전에 종이 울리니까 그거 듣고 몰입을 좀 깨고 종 치자마자 즉시 내려놔라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지구과학 시험은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고 특히 마지막 장에 킬러가 꽉꽉 차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몰입을 놓지 않으면 절대 1등급을 받을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몰입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생기니까 5분 전쯤에는 몰입을 깨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미친 수험생이 탐구 시간에 5분 전부터 몰입을 깨냐고. 열심히 풀다가 종치는 소리 듣고 몰입 깨고 내려놓지.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입장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나 이번 지구과학 시험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어려웠거든요. 너무 어려운 시험이어서 학생 입장에서는 몰입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출제해놓고 정말 머리를 핑핑 쓰고 암산을 엄청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꽉꽉 채워놓고 종 치자마자 무슨 게임 선수가 반응하는 것처럼 몰입하지 않은 사람이 종 치자마자 바로 내려놓는 정도의 속도를 몰입하고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막 0.1초 차이로 검열하는 거는 너무 수험생을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이거를 절차상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이것저것 해봤지만 결국은 부정행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뭐 부정행위로 결론이 나든 안 나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영상을 올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영상을 올렸다가 괜히 많은 관심을 받기도 부담스럽고 또 감정팔이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작년에 감독관의 인권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했고 이런저런 고려해야 될 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속 편하게 결과가 정해지고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상상도 못한 결말이죠. 저도 사실 제 성적표가 마지막까지 안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미 전 과목을 심지어 중국어까지 다 완료한 상황에서 이게 부정행위 처리되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나올 줄 알고 여러분들께 뭐 수학 공부법이나 국어 공부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글도 써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국은 결과가 아쉽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이 어떻냐면 현역 때랑 재수 때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일정 부분에서 자책이 있었어요. 현역 때는 내가 인간 강자에게 주체성을 맡겨버리고 공부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노력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노력을 부어버렸다라는 후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재수일 때 반영했고 재수가 끝나고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후회가 있었고 그런 후회나 자책이 수능이 끝나고 굉장히 저를 아프게 찌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삼수를 끝나고 드는 감정은 후회나 뭐 자책이 아니라 그냥 허탈함? 그리고 약간의 분노? 그렇더라고요. 제가 왜 후회가 안 되냐면 내가 겪은 이 일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은 수능 공부법을 찾아보고 정말 많은 책을 샀지만 정말 많은 조언을 들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었던 건 없었고 나는 아마 다시 과거로 가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속도로 펜을 내려놓을 거예요. 그게 내 최선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타면 보통 마지막 장에 킬러가 몰려있으니까 머리를 핑핑 쓰고 몰입해야 되는 그 킬러를 아예 시험이 시작하고 초기에 그걸 다 풀어버리고 이렇게 역순행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 5분쯤 남았을 때 맨 앞 페이지를 풀게 되니까 거기는 비교적 좀 지식을 묻고 그다지 많은 몰입이 필요 없는 구간이니까 나중에 시험을 본다면 그런 전략을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들긴 하지만 그게 뭐 후회나 자책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정말 많은 조언을 듣고 정말 많은 공부법을 찾아봤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올 한 해 정말 최선을 다했고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해서 수능장에서도 굉장히 즐겁게 지문도 읽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멘탈도 안 흔들리고 내가 그렇게 해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막 엄청 후회나 자책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허탈한 건 있어요. 차라리 뭐 2등급이 나오더라도 성적표라도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온갖 변수를 대비해서 내가 혹시 미끄러질까봐 논술까지도 준비하긴 했지만 아예 성적표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논술을 보러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좀 한방 오더라고요.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의대 논술도 굉장히 즐겁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막 저보다도 논술 선생님이 더 아쉬워하시고 그래서 크게 티는 안 냈지만 어쨌든 논술조차도 보지 못하게 된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건 아쉽더라고요. 분노는 어디를 향한 분노냐면 그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들을 향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도 선생님들이 너무 우왕좌왕 정신이 없어 보이셨고 너무 당황하신 게 눈에 보였고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종치고 막히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기준을 못 찾아서 계속 막 방황하시고 몇 시간 동안이나 이게 제도의 문제지 거기 계셨던 선생님들의 문제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나도 나지만 내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글도 쓰고 선생님 역할도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수험생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뭐 대항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이렇게 센 척하지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이 입시와 관련된 것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뜻깊은 1년이긴 했지만 막상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게 처리되니까 그 실망감이나 허탈함, 거기서 오는 무력감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능이 끝나고 잘 연락을 안 하기도 했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은 글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걸 보고 힘이 되고 정말 치유가 되고 막상 거기에 답장할 기력은 안 나서 답장을 잘 못 해드리기도 했고 저도 이렇게 같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어땠다 저랬다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편지를 보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막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거의 다 답장을 못했어요. 그리고 막 감정에 휩싸인 상태로 나 자꾸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은 이게 말하다 보면 감정이 또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에 내가 또 짓눌려 버릴까봐 이걸 자꾸 막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미 결과는 나왔고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에 승복하자 이런 마인드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연락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번에 입시를 망쳤다, 죽고 싶다 이런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지금 영상 보면서 민망해하실 수 않을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모두 나보다 잘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마음껏 그 슬픔에 젖는 것도 좋거든요. 저도 그런 기간이 있었고 마음껏 그 슬픔을 누리고 나를 연민하고 나를 돌보고 이러는 것도 필요하고 쉬면서 위로도 받고 이런 거 너무 당연한데 슬퍼하다 못해 땅굴을 파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시험을 망했다고 인생이 망하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어요.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고작 이 기성세대가 만든 이 난관을 못 넘었다고 해서 뭐 인서울 대학에 못 갔다고 해서 인생이 망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돼요. 물론 내가 너무 노력했는데 그만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너무 슬프고 속상하죠. 당연히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너무 땅굴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모든 걸 다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는 망한 인생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점점 더 부정적인 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미 결과가 나왔고 이미 끝난 얘기니까 이거를 잘 그냥 마무리를 해야지 다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수능 말고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데 고작 이 한 번의 시험 때문에 다른 기회들을 날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다음을 준비하고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좀 힘을 내고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의 그 과정 속에서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게 중요한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역경을 마주 하잖아요. 그 역경을 성공으로 만드는 힘이에요. 그 역경을 기회 삼아서.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저는 인생에 정말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진짜 뭐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몸이 아파서 살이 몇 킬로가 찌기도 하고 학교도 못 가고 전교 꼴등이 돼보기도 하고 재수 중에 입원도 하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고 심지어 이번 일도 내 상식을 벗어난 일이고 도무지 나한테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역경을 통해서 성장해 왔거든요. 재수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성장을 했고 현역대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성장을 했고
사실 역경 없이 그냥 탄탄대로인 인생도 나름의 그 재미가 있겠지만 그런 인생은 저는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나에게 결핍이 생기고 나에게 역경이 생겨야지 사람은 뭔가 위기감이 들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를 성장시키고 어쨌든 그렇게 역경에 주저앉지 않고 역경을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그 나락에 빠졌었던 나의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결과가 많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막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저는 조금 회복 탄력성이 높은 편인데 왜 내가 회복 탄력성이 높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제가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나는 과거의 나한테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낀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관심이 없고 과거에 내가 했던 것보다 뭔가 잘하게 되면 굉장히 기쁘고 반면에 과거에 나는 해냈었는데 지금의 내가 못하면 굉장히 짜증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고 그거보다 잘하려고 생각하고 이런 알고리즘이 뭔가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 습관이 회복 탄력성을 높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 이런 사고방식을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한테 초점이 모여져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랑 이렇게 비교하게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생각 습관이었던 거죠. 왜냐면 자꾸 특히 역경이 있을 땐 자꾸 초점이 다른 밖으로 향하잖아요. 다른 애는 점수가 잘 나왔고 누구는 뭐 좋은 대학에 갔고 심지어 이제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아예 내가 모르는 사람의 얘기마저 알 수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는 자꾸 초점이 밖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점을 계속 안으로 불러 모으고 계속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고 내가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에 집중하고 나 자신한테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 역경을 통해서 성장을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수능을 망했다고 죽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결과 때문에 괴로운 게 사실 남이랑 비교해서잖아요. 본인이 성과를 못 이뤘다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부모님이 실망하셔서 혹은 뭐 친구랑 비교가 돼서 그 결과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초점을 밖으로 향하지 말고 안으로 불러 모아서 나의 그 1년 동안에 나의 수험생활 1년 동안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내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내가 무엇이 부족했고 근데 내가 어떤 점을 또 잘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아요? 뭔가 결과가 잘못되면은 그제서야지 보이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할걸.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근데 뭔가 결과가 잘못되고 아 뭔가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순간을 성장의 촉발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다시 내 인생에 반영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뭐 다시 한번 도전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대학을 가셔서 더 많은 도전을 해보셔도 더 넓은 환경에서 더 많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셔도 되고 뭐랄까 어쨌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을 헛되이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절망에 빠져서 막 열등감 느끼고 커뮤니티 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혼자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고 나의 재능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DM으로 그런 고민 상담이 왔는데 그런 거에 일일이 답장을 하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앞으로의 저의 미래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는데 진짜 이게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말하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편집도 하다 보니까 재밌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고 열심히 편집하고 그게 딱 업로드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반겨주시고 그걸 몇 번씩이나 돌려보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특히 이 작년 한 해 대치동에 살아서 그런 거겠지만 뭐 어딜 가나 알아보시는 분이 있고 뭐 교보문고에서도 알아보시고 이돌에서도 알아보시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 블로그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아 그런 편지도 오고 근데 그런 편지는 너무 좋아요. 유튜버가 같은 이돌 방에 있으면 나 있으면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 너무 기쁜데 제가 어디서 조금 불편함을 느꼈냐면 이번에 제가 올해 현장 조교 일을 했었는데 그 현장 조교를 할 때도 알아봐 주시는 것까진 괜찮은데 막 사적으로 연락이 오고 원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다는데 저한테 그 구독자분께서 상담 신청을 하시기도 하고 또 제가 온라인 질문 게시판 조교로도 일을 했었는데 거기는 다른 선생님의 공간인데 거기에 와서 프림이 뭐냐 저를 찾으시고 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질문을 저를 지목해서 하시고 이런 게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기는 다른 선생님의 공간이고 그 선생님에 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곳인데 괜히 나를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꾸 나를 찾으니까 내가 괜히 유튜브를 하면서 조교 일을 한다는 걸 말을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결정적으로 제가 입시를 하면서 유튜브를 한번 유튜브나 블로그를 아예 그만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조교로 일했던 선생님께 가서 뭐라고 말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너 막 찡찡거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제가 너무 선생님께 죄송하고 그냥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자꾸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현장 조교 일이 끝나고 나를 기다렸다가 내 숙소까지 막 찾아오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계속 찾아오고 그러니까 올해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너무 귀중한 경험이었지만 나의 일상을 드러내고 나를 노출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걸 컨텐츠로 만드는 게 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작정 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사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유튜브에 올린 것도 사실이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은 것도 사실이니까 나는 일기를 쓰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툭툭 말한 거지만 이게 내 일상을 이렇게까지 침범하고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구나라는 걸 작년에 확실히 깨달았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 재수가 끝나고 메디컬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대학 생활을 하는 것과 메디컬에 대한 도전을 다시 하는 것과 아니면 아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과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단 자연계열인데 문제가 뭐냐면 공학적인 능력이 거의 없거든요. 전무하거든요. 저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쉽게 설명하고 말하고 글 쓰고 사람을 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런 거를 굉장히 즐기고 잘 하지만 공학적인 뭐 실험을 한다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거나 창의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재능이 없어요. 제가 그거를 과학고를 준비하고 과학고를 떨어지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그쪽에 재능이 없구나. 그래서 공대가 취업이 잘 되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만 내가 정작 공대를 갔을 때 나는 그쪽에 재능이 전혀 없으니까 나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자연과학 계열을 선택하기에는 그 정도로 뭐 물리나 지구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좋아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뭐 인서울 대학에 뭐 공대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좀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로망이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거든요. 술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마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실 생각이 없고, 내가 술을 안 마신다는 거는 단순히 그 알코올이 싫다기보다는 막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자리를 가지고 보통 흔히 말하는 뭐 MT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별로 없어요.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대학에서 어떤 점이 부럽냐면 대학 다니는 친구들의 블로그를 보고 하다 보면 과제로 글을 쓰면 교수님께서 거기에 직접 첨삭을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교수님이 내 글을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걸 첨삭까지 해주신다고? 그런 기회는 솔직히 대학 아니면 절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나 아니면은 교양 수업으로 뭐 문학이나 글쓰기에 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대학이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캠퍼스 라이프라던가 대학 생활에 대한 환상, 캠퍼스에 대한 환상 이런 게 저는 없어요. 이거를 누군가는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동체에 조금 완만하게 속하려면 자기 자아를 마음껏 표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혹자는 사회생활이라고 하고, 어떤 사회에 속하게 됐을 때 막 내 뜻을 표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주장을 막 펼치면 나댄다고 하고, 저는 만약에 올해 대학 생활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유튜브를 하거나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글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뚜렷하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마음껏 표출하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고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올해 대학생활을 할까 아니면 수험생활을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었던 거고, 그 결정에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학에 대한 이미지는 그래요. 취업에 있어서 자기 전공을 거의 못 살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만약에 어떤 분야의 전공자가 되어야 한다면 나랑 관련이 있고 내가 흥미있는 분야를 전공하고 싶어요. 현재 대학이 학문적인 역할을 많이 상실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제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지 않거든요. 공부도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만약 전공을 해야 된다면 내가 앞으로 할 직업과 관련된 전공을 하고 싶고, 그 학사를 언제 따는지는 그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2025년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시험을 한 번 더 도전하고 논술도 다시 준비하는 게 맞겠죠. 친구들도 다른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사실 그 부정행위 처리를 처음 당했을 때, 종치고 막행으로 부정행위 처리가 당했을 때 2년을 시험을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시험도 응시할 수 없는 걸로 알아서,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5급 그 행정고시를 합격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만나서 피셋이랑 리트랑 수능 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당연히 다르지만 생각보다 유사한 점이 많고, 특히 수능 국어는 정말 자신이 있고, 작년에 시험을 볼 때도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고, 작년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리트도 거의 모든 기출지문을 다 봤고, 그렇기 때문에 피셋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분야의 지식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즐겁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1차 시험을 봐보니까 커트라인을 넘기더라고요. 근데 물론 1차는 합격의 7배수를 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진 않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그쪽으로도 새로운 길을 열어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종치고 마킹은 그 당해 시험의 결과만 무료 처리되고 다음 연도부터는 그냥 응시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역경이 있고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도 그래도 계속 일어나서 다시 달릴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면, 그냥 그렇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특히 리트의 질문으로 새로운 지식을 계속 아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수학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대 논술을 준비하면서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단원별로의 그 흐름을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었고,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작년에 2024년에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다 풀었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고 리트도 다 풀었고, 내가 어떤 동력으로 올해 한 해를 보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내가 어떠한 새로운 걸 알아가는 즐거움 없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있고 내가 그걸 그 흥미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1년을 그 장기간을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같은 시험을 3번째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한 그 루즈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적 동기가 없는 느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해야 할지 정말 다양한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뭐 자기 절제 능력이나 내가 뭐 갑자기 공부하다가 핸드폰이 보고 싶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인스타가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인스타를 일부러 절제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입시가 끝나고 인스타를 깔았는데 막 릴스에 자꾸 악플이 너무 많고 막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행을 하나도 모르니까 막 남들은 재밌다고 하는데도 뭐가 웃긴 건지 하나도 모르겠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블로그에 인스타를 올렸는데 팔로워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니 전 팔로워가 그렇게 1000명 가까이 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누가 댓글에 자꾸 인스타 알려달라고 해서 링크 걸어두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팔로우 하실지 모르고 사실 걸어둔 거였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올리지도 잘 못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계속해서 몰입하는 게 있다가 지금 오히려 몰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막 현실에서의 고통,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뭐 계엄령도 터지고 이런 게 현실에서의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니까 그냥 빨리 다른 데 몰입할 수 있는 데가 생겼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자기 절제를 못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어떤 선택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일까 하면은 그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분이 저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도 했고 이 유튜브라는 걸 하니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재능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해볼까 이런 거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글귀인데 정말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 과거에 내가 남긴 기록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24년 한 해 남겼던 기록들을 쫙 읽어보고 특히 이번에는 영상으로도 많이 남겼으니까 그런 영상도 하나하나씩 다 봤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진짜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나는 진짜 되는 게 없다. 나는 진짜 불운이다. 이런 생각도 잠시나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을 보니까 내가 막 너무 불운이고 막 내가 불행의 주인공이고 라고 하기에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2024년에 운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마지막 결과만 빼놓고서는 사실 정말 거의 워홀 가는 느낌으로 아는 사람도 없는 서울에 혼자 상경에서 고시원에서 혼자 살았는데 거기서 일도 구하고 과외도 하고 뭐 독서실도 다 구하고 했는데 그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다 한 명 한 명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이러나 싶을 정도로 과외한 학생들도 너무나도 좋았고 올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거의 연락처에만 100명이 넘게 추가를 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저교일이 너무 재밌었고 맨날 현장 갈 때 콘서트장 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설렜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냥 계속 웃다 왔어요. 그리고 과외도 입시에 방해됐다기에는 과외하면서 거의 3시간 동안 내일의 지문 설명을 계속 말로 풀어내니까 그냥 읽고 문제를 푸는 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읽고 풀기만 하면 되네? 이 생각이 들어서 소설 모의고사 뭐 2개씩 연달아 풀어도 지치지가 않고 그래서 이번 수능 때도 국어를 푸는데 다 풀었는데 분명히 반 세트를 푼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한 개를 다 풀었는데 계속 2세트를 연달아 풀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다 플러스였고 사실 제가 글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대학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타닥타닥 옮겼을 뿐인데 그런 글들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 글을 막 보고 위로를 받고 뭐 감동을 받으시는 게 저는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너무 좋았어요. 그 블로그 글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셨다고 연락을 주시고 이번에도 입시 결과가 너무 잘 나왔다고 고맙다고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분이 정말 많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해낸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거둔 거는 그 사람들의 능력이고 그 사람들이 내 글을 봐주고 그렇게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에 나도 도리어 고맙더라고요. 내 글을 그렇게 몰입하고 집중해서 봐주셨다는 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응원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고 내가 너무 불운하다고 말하기에는 운이 너무 좋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만 빼놓고서는 굉장히 감사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2024년이 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주인공이었던 한 해였어요.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내가 정했거든요. 내가 어디서 잘지, 어떻게 공부할지, 어디서 공부할지, 어떤 일을 할지, 유튜브에 어떻게 찍을 거고, 어디서 찍을 거고, 블로그는 어떻게 글을 쓸 거고, 언제 글을 쓸 거고 이런 걸 하나부터 100까지 내가 다 정했는데 그렇게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니까 잘 풀린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정말 돌돌이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혼자서 그렇게 자취하면서 굉장히 주체성을 많이 길렀던 한 해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올 한 해를 그래도 무사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봐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솔직히 그냥 도움이 됐어도 그렇게 편지를 쓰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써서 그렇게 남겨주신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특히 제가 올해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면서 오지랖 좀 그만 부리라는 소리를 어떤 선생님께 들었거든요. 너 입시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서 굉장히 방황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할 때 확신을 주는 글을 만나면 그 글이 얼마나 큰 희망으로 느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쓰고 유튜브를 찍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었고 수험생활에서의 힐링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글을 쓰는 게 솔직히 나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나한테 큰 무리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 입시하기 바쁘지 않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내가 그렇게 조금 오지랖을 부린 게 나한테 좋게 돌아오더라고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결과를 받아서 너무나도 힘들 때 제 도움을 받으신 구독자분들이나 같이 플래너방에 계셨던 분들이 저한테 너무 따뜻한 말이 담긴 편지를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너무 수고하셨다고 혹은 너무 도움 많이 받았다고 정말 그런 거를 보면서 엄청 울기도 하고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내 심령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오지랖을 부리고 살아야겠다. 사람들에게 웬만하면 선의를 가지고 대해야겠다. 내 상황 안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많이 도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그런 분들 덕분에 치유가 되고 다시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게 신기했어요.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를 무시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영상마다 댓글을 달고 다녀서 좀 말을 해야겠어요. 제가 촛불 집회를 간 브이로그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브이로그를 보고 무슨 20, 30대 여자들은 감정에 휩쓸려서 깨시민인 척 축제를 간다, 좌파 새끼,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다, 그런데 가면 깨시민인 줄 아냐 이런 댓글이 엄청 달려요. 아니 근데 진짜 열받는 게 아니 무슨 촛불 집회 한번 참석하면 그냥 무조건 좌파야? 평생 좌파야? 내가 언제 그랬어? 선동 당했다 이러는데 나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그 계엄령이 불법적으로 일어난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시위에 나간 거야. 탄핵됐으면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무슨 평생 좌파편을 들겠대? 무지성으로 좌파편을 들겠대? 그게 아니야. 나중에 다른 정권이 집권했을 때 좌파가 잘못하면은 그때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 왜 그렇게 자꾸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는 거야? 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야?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무조건 다 좌파야? 나는 이번에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음에도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대단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한번 결정한 거를 다시 생각해서 자신의 결정을 고친 거잖아요. 자기 결정을 고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 수험생들이 보는 채널에 갑작스럽게 그 정치적인 거를 올린 게 조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내리긴 내렸어요. 근데 솔직히 수험생 입장에서 내가 재수할 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제를 없애겠대. 수험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킬러 문제 없앤다고? 좋네. 요즘 사교육의 문제도 많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수험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완전 날벼락이고 안 그래도 수험생들은 입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데 거기에 말도 안 되는 변수를 줘서 불안을 훨씬 더 가중시켰어요. 킬러 문제를 안 내겠다면서 킬러 문제를 갑자기 기출에서 예시로 뽑았어. 우리는 지금까지 수능을 준비하는데 평가원 기출을 중요시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 기출을 교과서처럼 보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그 기출이 잘못됐대. 그래서 그 잘못된 거에 대한 근거를 말하는데 그 근거가 너무나도 빈약하고 말이 안 돼. 오히려 그때 학생들은 킬러 문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서 오히려 그때 혼자 공부하다가도 불안해서 못 참겠다고 기숙으로 들어간 사람들 정말 많고 기사만 찾아봐도 알지만 고3 수험생들 엄청 불안해하고 훨씬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아무 근거도 없이 갑자기 의대를 2,000명 지원한대.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툭 발표해. 그래서 온 N수생 역대 최다. 그래서 안 그래도 불안했던 수험생들 더 불안해지고 현역들은 모두로들 떨고 나도 삼수생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N수생이 역다 최다고 30대도 직장 때려치고 수험판에 뛰어들고 그런데 결국 그 의대 지원에 대한 책임 자기가 발표한 그 의대 지원에 대한 책임도 안 지고 결국 지금 구속되고
나는 내 일상생활에서 내 생활에서 자꾸 대통령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짓는 걸 많이 봐왔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해서 촛불시위에 나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평생 잡하고 그래?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계엄을 일으킬 만한 근거가 너무나 미약하고 내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겪어왔을 때 지금 대통령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위에 나가서 그런 발언을 한 거야. 그게 다야. 근데 무슨 세상을 그렇게 이분법적 그렇게 무슨 촛불시위에 참여했다고 무조건 좌파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고 모든 영상마다 악플을 달고 좌파라 그러고 깨시민이라 그러고 내가 뭐 깨시민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국민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뽑아놓은 나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뽑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뽑아놓은 그 대통령이 잘 하고 있는지 잘 통치하고 있는지 보는 건 당연하잖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제대로 통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회를 나가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계엄령이 정당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존중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촛불 집회 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다 악플을 달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촛불 집회에 나간 건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무시성 좌파, 무조건 감정 선동 이렇게 보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런 댓글들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20, 30대 여자를 다 비하하고 자기 편인지 남의 편인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굉장히 뿌연 렌즈를 끼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다고 느꼈어.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야. 내가 블로그에도 썼었는데 우리가 문학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고 우리가 왜 비문학을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냐면 어떠한 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나만의 사고를 할 수 있기 위해서야. 그래서 내가 항상 과외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항상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우리 평가원에서는 계속 비판적인 사고를 출제하니까. 근데 그렇게 댓글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도 사고가 1차원적이고 자기랑 사고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작정 비하하고 영상마다 댓글 달고 다니고 이러는 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겁 많은 애새끼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댓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인지 알거든. 그렇게 타인한테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도 굉장히 부정적이거든. 그게 진짜 너 생각인지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생각인지 분리해서 생각해봐. 혼자서 스스로 사고해봐. 20, 30대 여자들을 그렇게 깡그리 다 무시하고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성별로 나눠서 한쪽을 깡그리 무시하고 혐오하는 게 진짜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 아니면 네가 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의 생각이 전염된 건지 그 글들을 좀 비판적으로 봐봐. 왜 자꾸 안타까운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예전에 나락에 빠져졌던 나의 이야기라는 영상을 올렸거든. 내가 그때 살도 엄청나게 많이 찌고 전교 꼴찌하고 학교도 못 나가고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싶고 막 악플 달고 싶고 이런 심리가 뭔지 알아. 근데 결국은 이겨냈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원래 그렇게 악플 달고 다니는 혐오에 치든 사람이었는데 내 영상이나 내 글을 보고 그 혐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줬어. 그러니까 소중한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 진심으로.